지금부터 이채원 교수님께서 나는 노동가치 이론에 관하여 그동안 무엇을 연구했나라는 난제로 고별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5년간 이곳에서 막스 경제학을 가르쳐 오면서 항상 어려운 부분이 노동가치 이론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을 시킬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물미를 텄다 싶은 게 한 3년 전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었겠다 하는 게, 이게 가르치고 나서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겨우 깨닫게 되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서 발표를 해보고 싶다 하니까 이게 이제 고별 강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내가 뭐 다른 사람도 안 하는 고별 강연을 내가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참고 있다가, 다른 경우에 이제 8월 달에, 이번 8월 달에 이제 한국사회경제학회에서 한번 정리를 하자고 하면서 애들이 그 세미나 세션을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경영대에서 고별 강연을 해도 좋다 해서 제가 지금 부랴부랴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는 노동가치 이론에 관해서 그동안 무엇을 연구했는가, 그동안 하고 또 이제 오늘날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까지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움직이나? 이게 그 1989년 11월 달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베를린 장벽이 아주 그 우연한 기회에 무너졌는데, 그 서독에서 동독 주민들의 자유왕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 서베를린에 오면은, 서독에서는 그 당시에 축하금, 여행가, 보통 우리가 외부에서 친구가 자기 집을 방문하면은 밥도 먹여주고 차비도 주고 돌려보내듯이, 동독 주민이 오면은 서독 정부에서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을, 그 당시 돈 한 10만 원 정도의 환율로 따져서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루 잘 쓰고, 이제 갈 때는 이제 배낭에다가 와인을 몇 병 넣고 빵도 넣고 가니까 그 재미가 들어가지고 수시로 이제 서독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느 그날은 이제 공휴일인데, 공휴일이니까 사람들이 할 일 없으니까 서독 가서 돈이나 좀 얻어먹자 해가지고 한꺼번에 수만 명이 이제 베를린 넘어가려고 이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이제 줄 서라 하니 줄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줄 설 그 공간도 없고, 그냥 호좀 밀어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어졌어요. 그 넘어진 게 아주 우발적인 사고로 넘어졌는데, 야,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기 무너지려면 쉽게 무너지겠구나 이래 생각해요. 90년에 와서 막 학생들이 판문점 간다고 막 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학생들 와가서 무너뜨릴 것 같더라니까. 그 왜 저걸 막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하여튼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념의 장벽이 무너진 거였고, 이념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 막스 경제학을 토대를 이루고 있었던 이 노동 가치 이론, 또 그 가치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학위 논문을 막판에 정리하고 있었을 때니까 아주 이게 이제 감명 깊은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언제냐면은 97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IMF 사태 때 그 독재자 수하르토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물러나는 이 장면입니다. 이게 97년 이 IMF 위기는 엄청난 그 충격을 그동안 구사회주의 진영에다가 넘겨줬습니다. 이 이념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제일 좋다 생각하고 그거 따라가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IMF 사태가 딱 터지고 나니까
깜짝 놀란 게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지도부가 크게 각성을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잘못 속고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사상교육 뭐 이런 것도 이제 다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라고 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당시에 장즈민이가, 그때 중국 사회과학원 원장이 그때 이제 식사할 때 그때 해준 얘기인데, 자기가, 장쯔민이가, 직계가 자기 선배가 이제 장쯔민이고 자기가 이제 사회과학 원장인데, 자기 보고 노동가치에서 아예 폐기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공식적으로 중국 공산당에서. 그래 하니까, 이 사회과학 원장이 찐뚱감한 사람인데, 그걸 폐기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무너집니다.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엄청난 얘기였고, 그 당시 한국에서도 90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산파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좌파 운동을 다 청산하자고 해서 전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이제 각성해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한 게 이 IMF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다시 그 서구의 뉴욕에서의 그 월가 점령 운동인데, 이게 엄청나게 서양 진영에, 특히 그보다 선진국 진영에 이제 충격을 준 게 이번 2008년 금융위기죠. 이때부터 97년부터 서구에서는 이제 새로 막스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가, 여기서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주류 경제에 대한 비판이 이제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서구에서 사실은 그전 IMF 사태 때부터 이 IMF 사태 때부터 미국에서는 록펠러 재단이나 포드 재단에서는 연구비를 주류 경제학에다 안 주고 비주류 경제학에다 줬어요. 한번 아메스트에 한번 가니까, 이 교수가 포드 재단에서 450만 불을 연구비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이 양반이 만날 때 한 서너 번을 내한테 만날 때마다 했는 소리 또 하고 처음 받아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큰 돈을. 그만큼 이 주류 경제에 대한 불신이, 소위 말하는 이 재벌들, 우리 돈 많은 포드나 록펠러 같은 데서도 이거를 안 믿고, 오히려 이런 비주류 경제에다가 연구비를 주고 있었던 게 97년부터입니다. 특히 98년에 러시아 금융위기 오고 롱텀 캐피탈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새로운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게 움직임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잠자고 있었지만. 그래서 노동 가치 이론이 가장, 부침이라는 게 이제 올랐다가 가라앉고 이런 건데, 가라앉았을 때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했다면은 그동안 계속 이렇게 떠올라온 과정이 아니냐. 이론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론이 인기가 있다 없다 하는 거지만은, 학자는 자기 거를 들고 있으면 끝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노동 가치를 왜 공부하기 시작했나 하면은, 대학 학부 때 우리나라가 그 당시는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60년대라서 70년대라서 그 당시에 또 전태일 노동자가 분신한 사건도 있어가지고 저개발 경제론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그 당시 박연채 선생의 민족경제론, 그리고 일본의 본다 경길이라는 사람의 저개발 경제, 이런 이론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저는 학부 때 이거 또 했지만은, 학부 때 화폐가 지폐가 가치 이론에 전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 싶어가지고 화폐를 연구했고, 화폐 이론 갖고 막 하다가 이제 학부 졸업 논문에 학부 이론 이제 화폐론 갖고 막 개발세발 써가지고 이제 학부 졸업 논문을 썼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대학원 가서 공부해야 돼가지고 대학원에서 이제 또 화폐해 갖고 했는데 석사 논문 화폐론 썼는데 이 지도 교수가 조순 선생이 딱 보고 나서는 쭉 꺼버렸어요. 이게 니는 도대체 한쪽으로 해야지 막스를 하려면 막스를 정식으로 해야지 말이지. 이 막스도 아니고 말이지 이거 케인즈도 아니고 이상하게 썼다 이거야. 완전 꺼입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학위 논문을 새로 썼어요. 그때 쓴 게 이제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이 경기 변동 이론이 그 재미있는 게 아니 수십 번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지고 하염병이나 체류탄을 던지고 해도 정권이 안 무너지는데 이런 경기 변동이 있어가 하면은 이거 아까 얘기했던 수하르토 같은 놈도 대본에 물러나고 하는 거 보면은 이 경기 변동이 이게 매력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100번 데모하는 것보다는 이거 더 효과적인 거 아니냐. 그래 여기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거 갖고 하느라고 석사를 3년을 걸렸어요. 2년 만에 못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국제가치이론 아니냐. 저개발 경제론도 사실은 맨날 그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그 종속 이론에 그래서 갇혀가지고 우리 그 당시에 새로 일어나고 있던 신흥공업국들 닉스라든가 이런 거를 해명을 못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화폐 이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설명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제가치론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박사학위 그 연구 주제를 이걸 국제가치론으로 했어요. 그 연구 프로포저를 가니까 대번에 그 영국에서 박사과정에 바로 입학시켜 줬어요. 이게 사실은 이 연구 주제가 자기들 잘 모르는 주제고 하니까 이놈이 그 대단히 뭐 좀 등기 많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맨날 하는 거 보니까 영어도 잘 못하는 놈이 가서 이게 국제가치론을 못하고 결국은 가치론에서 학위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론에서 그동안 연구했는 주제들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추상 전형하는 이런 그동안 막스 가치이론에 대한 비판하는 그 이론들이 많은데 그 비판에 대한 반비판의 성격으로 쓴 겁니다. 이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그 후에 쓴 게 이제 국제가치이론에 관해서 다시 정리를 한 게 2002년. 이게 이제 제가 그래도 가장 자신 있게 이제 정리했다 이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불균등 발전 법칙은 자본주의 경제가 선진국이 계속 선진국이 아니고 후진국이 또 선진국 될 수도 있고 2등 하던 놈이 1등 할 수도 있고 1등 하던 놈이 3등 할 수도 있게 왜 이게 불균등하게 발전하느냐 이거는 그냥 법칙 있다 소리만 했지 이걸 증명하지를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물질 토대가 뭐냐 이거 갖고 이제 논문 쓴 겁니다. 이게 화폐 이론을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번 6월달에 이제 또 발간이 되는데 화폐 이론을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또 정리했습니다. 이 결국 돌아오는 게 이제 화폐 이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갖고 앞으로 설명할 게 뭐냐 하니까 이게 가치로 설명한 시장 경제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삼중 구조가 뭐냐? 삼중 구조라는 거는 이 교환 경제를 보면은 우리가 자유평등함, 교환의 당사자들은 다 같은 입장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데 금융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 지배와 예속의 관계입니다. 지배 예속의 관계는 뭐냐?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예요. 돈을 빌린 놈과 빌려준 놈은 이게 채권자, 채무자 관계인데 또 달라요. 오히려 또 채무자 큰 소리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비리비리하게 엎드려가 돈 받고 채무자는 서서 돈 줄 수 있는 또 그런 위치도 있어요. 이게 금융이라는 거는 또 다른 그 지배와 예속을 뒤엎어가지고 마치 교환관계처럼 보여주는 게 금융관계다 이거예요. 이 비밀을 같이 밝혀야 된다. 막스는 요거는 아직 못하고 죽었는데 생산경제에서 노동력을 착취한다. 요거는 이제 막스가 했죠. 그런데 요거는 아직 못하고 했는데 요것도 맞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는 이 세 가지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류 경제가 첫 번째 교환기업 자유평등하다 이것만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동안 막스 경제학에서는 이 노동력 착취 관계 이거 했는데, 이게 금융에 있어서의 지배 예속 관계 이거를 보지 못했다. 오늘 국제사회에서도 채권국은 채무국한테 아주 큰 소리치고 완전히 노예 노릇을 하는 것도 이거고,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나 그 전에도 노예가 왜 생겼냐니까 채무 노예였어요. 빚에 쪼들려 가지고가 노예가 됐어요. 안 그러면 전쟁 포로가 노예가 되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국 같은 데 보면은 빚에 쪼들려 가지고가 마누라를 팔아먹고 뭐 자식을 팔아먹고 해가지고 노예가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금융위기를 어떻게 잘못하면은 모든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경제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중구조를 해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미래를 조망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문제인 고용 없는 성장, 사회 양극화 이게 왜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가. 오늘 강의할 거는 요 세 번째 요겁니다. 오늘 사회 양극화가 왜 생겨났는가, 이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요게 오늘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가치가 무엇인가부터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게 우선 기초 출발점이 되니까, 가치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의 기능부터 설명하자면은 노동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다 이거죠. 가격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고 노동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차이점이 뭐냐, 그거는 시장 경제가 이게 가격이라는 그 신호를 통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게 시장 경제의 역할이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바로메터가 되고 그게 하나의 명령의 지표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왕조 경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이게 왕조 경제에서는 그게 정치의 요체다 이거죠. 그 좋은 사람을 제자리에 배치하는 거. 그렇다면 시장 경제도 노동력을 제자리에 배치해야 되는데, 이거는 왕조 경제하고 차이점은 이 자원이 자연 자원이나 이런 거 자본이라든가 이런 게 왕 혼자 갖고 있을 때는 사람만 잘 배치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장 경제에서는 이게 주인이 여러 100명, 수백 명이 되니까 이거를 가격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배치해야 된다 이거죠. 그 약간 다른데, 결국은 이 물상화라는 개념입니다. 이 물상화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 물상화는 사람을 배분할 때 생산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생산자의 기여도가 바로 생산물의 가치로 표현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 노동이 몇 시간 했으니까 그걸 가치로 표현하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 기여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자기 생산물의 가치 관계로서 이제 표현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봉급을 얼마 받는다 이래 하면은 그 봉급이 그 사회에 대한 자기의 기여도를 그걸로 측정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물상화라고 부르요. 물이라는 거는 그 물건이라는 물자고, 상이라는 건 물의 형태로 인간관계가 물 덩어리로 보인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생산자의 그 불평등을 뭘로 표현하냐면 숙련노동, 미숙련노동, 단순노동, 복잡노동 갖고 보수의 차이라든가 생산물의 가격이 비싼 거 이렇게 평가하는데, 실제 이 숙련, 미숙련의 이게 기준이라는 것도 황당합니다. 옛날에는 단순노동, 벽돌공이 옛날에는 미국 같은 데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의사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몽고 같은 데 가면은 수의사는 그건 아무 그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몽고 같은 데는 워낙 가축이 많기 때문에 가축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생활하고 먹고 자고 했어요. 그래서 가축의 눈빛만 봐도 어디 아픈지 알아 사람들이. 그럼 모르면은 이웃 사람한테 할머니나 뭐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다 공짜로 가르쳐줘요.
그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 물어보면은 상담료 해가지고 돈 받지만은 거기서는 그렇다요. 왜냐하면은 그건 태고 때부터 자기들이 그걸로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단순 노동이에요. 그 가축을 병을 하는 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거의 교묘하게 카모프라지하기 위한 이게 그 용어지 단순 진짜 뭐 숙련 미숙련 그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어떤 너무 복잡한 노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단순 노동을 적게 평가하고 높게 평가하면 할수록 부가가치가 많아질 것 아니냐 이거죠. 한 놈은 이거 10배로 20배로 할수록 부가가치가 자꾸 많아지면 그런 게 아니라 부가가치 총액은 사회적 노동의 총 지출량이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든 게으른 사람이든 이거 관계없이 총 노동시간 게으른 사람 10시간이든 부지런한 사람 10시간이든 사회 총 노동을 전부 그 두 개 합치면 20시간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다 합쳐가지고 나누게 해보면 평균 노동이 돼요. 이거를 합친 게 그 노동시간의 크기에 딱 정해져 있는 게 부가가치 총액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숙련도가 높다면은 다른 놈은 숙련도가 훨씬 낮은 걸로 평가받지 않으면은 이게 부가가치 총액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지 않죠. 한 사람이 높이 평가하면 다른 사람은 낮게 평가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통 노동의 한 10배를 받는다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보통 노동보다 조금 적게 근데 보통 노동보다 이하 받으면 왜 되겠어요? 이거는 인간이 이하가 되니까 보통 인간보다 낮으면 이게 모자란 놈이 되잖아요. 이게 모자란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그래도 보통은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보통이라는 게 사실은 전체 사회 평균보다 더 낮은 거예요. 왜?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받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더 낮았대. 그러니까 이 낮은 사람은 진짜 자기보다 높은 쪽에 그 사람이 얼마나 받는지 눈에 안 보여야 돼. 감추어져 있어요. 그게 실제. 그 여러분들은 한 끼 식사가 보통 얼마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 아세요? 예? 한 끼 식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식사가 지금 인터넷에 공개된 식사비가 한 끼 식사가 320만 원이 1인분 식사비예요. 한정식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개된 식사비가 그래요. 그 무슨 뭐 그보다 더 비싼 데 또 있죠. 그거는 비밀 비밀 요정 같은 거는 있겠지만은 그 공개적으로 신사적으로 밥 먹는 데가 한 끼 식사 320만 원. 그런 식으로 안 보이는 사회가 있다 이거예요. 안 보이지만 인터넷은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예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에서는 하여튼 자기가 평균 간다고 이제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거죠. 그 외에 또 비용이 사회적 간접 순수한 거래 비용, 유통공비 이런 것들이 유통공비는 유통에서 생기는 아무도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반드시 유통 속에서 생겨나는 비용, 이런 것 가령 구매와 판매를 위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시간, 노동시간,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열흘이나 말이지 발품 팔고 돌아다녔다. 이 비용을 누가 대느냐? 그럼 자기가 대야 돼. 이런 비용이 이런 그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의 차이를 가져오는 막스 경제학에서 이 명목과 실질 가치 이 구별을 제가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막스가 했는 거를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 거를 여기서 발견한 게 명목과 실질 가치인데 이게 사실 금융에 있어서 순수 사회적 간접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돈을 찍어내는 게 이게 사회적 순수 거래 비용이거든요. 돈이라는 게 새로 돈을 몇 푼 통화량이 늘어났다 하면 이 통화량이 늘어난 게 통화량이 100억이 늘었다. 이런 통화량 100억을 어떻게 배분하겠어요?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이렇게 해가 늘어나는데 이 비용은 처음에는 이게 뭐냐면은 공짜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이 비용이 순수 거래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 비용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명목가치, 실질가치, 괴리로 실제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달러를 찍어냈다. 그 명목가치, 실질가치, 괴리가 어떻게 나타나냐? 달러가 유통되는 전 세계에 다 파급이 되는 거고 또는 이게 사회적으로 다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다 이제 머리 위에서 오버헤드 코스트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한국 돈에서 찍어냈다면 한국 돈이 유통되는 그 지역에서만 이게 이제 순수 거래 비용으로 지불된다.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또 가치 이론에서 가치의 실체가 뭐냐. 이제 여기에 이제 핵심인데, 그거는 노동 시간의 응축이다. 이게 노동 시간이 왜 응축되고, 이거를 그동안 이게 설명하는 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헷갈려 해요. 어떻게 노동 시간의 응축이 가치냐면, 그래 뭐 상품을 만드는데 상품 만드는 게 이 노동만 있는 게냐. 이게 여기에 이게 아름다운 이라든가 어떤 효용이라든가 사용 가치도 있는데 왜 그 노동만 갖고 가치를 따지냐면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 가치를 상품에서만 보니까 그런 거다 이게. 그래서 상품을 두 종류로 나눠서 보자. 이 상품에는 두 종류의 상품이죠. 하나는 재생산이 가능한 상품이 있고 재생산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어요. 재생산이 가능한 상품은 항상 생산되고 소비하고 또 다시 생산하고 이런 게 이제 재생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상품은 다 이 재생산이 가능한데, 재생산이 불가능한 게 토지라든가 또는 골동품이라든가 이런, 혹은 또 인간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미술품이나 이런 것도 재생산이 가능하면 그거는 이제 일반 재생산 가능한 복제화돼. 재생산 가능하다는 건 복사하는 거고, 재생산 불가능한 창조품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도 지가 만들어서 재생산하면은 그건 상품화가 되는 거. 아예 재생산 불가능한 뭐 소스 코드 이래 되면은 이제 그게 재생산 불가능한 상품이 되겠죠. 하여튼 재생산 다시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품. 이게 창작물이라든가 뭐 이런 음악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산 불가능한 상품이다 이겁니다. 또 다른 상품이 또 하나 있는데 파생 상품이라는 거예요. 상품은 돈 주고 사고 파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상품이 아니다. 이게. 그게 뭐냐니까 미래의 노동 생산, 미래에 아직 있지도 않은 다음에 생산될 1년 후에 생산될 양파를 지금 사고 판다든가 1년 후에 생산될 그 금이나 뭐 철광석을 사고 파는 경우, 혹은 미래의 금융 실물 자산. 지금까지 예전에는 이게 미래의 노동 생산물만 파생 상품으로 거래되다가 80년대 들어오고 나서는 이 금융자산, 금융자산이에요. 실물자산, 미래의 실물자산도 이것도 예전에 그 아파트를 1년 후에 짓는데 지금 뭐 미리 중도금 주고 뭐 계약금 주고 하는 거 지금 이거 일종의 선물이죠. 파생상품이 마찬가지죠. 하여튼 이게 주식이나 채권도 미래의 채권이나 주식도 이게 파생화되고 있다 이거죠. 그 문제점은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미래에 주고받기 위해서 지금 돈을 사고 파니까 이게 사는 사람이 1년 후에 가서 진짜 그 시장 가격하고 내가 계약했던 가격 차이가 나면 어찌 돼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대 반드시. 그 이 파생상품은 손해보는 놈하고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에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파생상품에서는. 그래서 한쪽이 이득을 보면은 다른 쪽은 반드시 손해를 봐야 한다. 그래서 이 파생상품은 돈 놓고 돈 먹기로 누가 이기면은 누가 반드시 져야 돼.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제로가 되는 게 이 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상품을 갖고 시장이 나눠지는데 하나는 일반 상품 시장이고 하나는 자산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현재 노동, 미래 노동도 과거 노동도 현재 노동의 생산물이 여기 일반 상품 생산, 재생산 가능한 것들이 여기에 일반 상품 생산에 들어가고, 자산 시장에 들어가는 게 이 금융자산, 주식, 채권, 토지, 광산, 그다음 과거 노동의 생산물, 그러니까 아직 지금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과거 노동, 그러니까 오래된 자동차라든가 오래된 무슨 타작이라든가 오래된 것들, 지금 더 이상 생산 안 되는 것들이 과거 노동의 생산물로서 자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또 다른 파생상품, 이게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이런 게 이제 자산 시장에 돈으로 하는 이제 파생 상품이 자산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상품 시장에는 결국은 이게 소비가 목적인데 이 자산 시장은 보유가 목적이에요. 그럼 소비가 어떤 소비냐 하니까 생산적인 소비가 있고 개인적 소비예요. 개인이 그냥 소비하는 게 있고, 생산적 소비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철광석을 뭐 원료로 집어넣는다든가 석탄을 원료로 집어넣는, 이게 이제 생산적 소비죠. 아니면 개인적 소비,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개인적 소비, 이 두 가지가 목적인데, 이 사람이 자산시장의 보유가 목적인 것은 수익이 나와야 된다. 수익이.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갖고 있으면 생기는 편의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거는 직접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는 거는
가치요, 그냥. 자산시장에서야말로 사용가치나 효용 이런 게 필요 없고 보이는 가치를 축적하는 게 이게 자산시장의 목적이에요. 그래, 가치가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이 자산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수익이 어디서 나느냐, 원칙은 결국은 자산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는 임대료라든가 배당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반 상품 시장에서 빌려가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이 자산시장의 수익의 원천이죠. 그리고 시세 차익은 이거 사고 서로 이 수익이 나니까 서로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이거 사고 파는다. 여기도 자산시장에서. 그래서 시세 차익이 나. 이런 것 때문에 보유가 목적이다. 순전히 가치를 정식하는 게 목적이고 여기 일반 상품 시장은 가치 정식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거래하는 게 상품 시장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상품 시장에 갖고 자꾸 가치론 얘기하니까 가치가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 가치론은 이 자산 시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상품 시장에서는 가치가 올라가려면은 화폐 유입이 없어도 가치가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훌륭한 상품이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든가 혹은 노동이 많이 들어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지금 아무리 화폐 통화량이 적다 하더라도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면 가치가 올라가. 그 생산이 많이 통화량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면 보조 화폐라도 만들어 가지고 신용 거래라도 해서 그 화폐가 그 상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산 시장에서는 시세 차익이 발생하려면 자꾸 이렇게 시세 차익은 A 자산, B 자산 서로 다른 자산끼리의 차익은 서로 이래 수익률이 다르면 차이가 나는데 모든 자산이 다 한꺼번에 가격이 오른다든가 모든 자산이 다 가치가 떨어지려면은 반드시 화폐가 유입되든가 화폐가 밖으로 나가든가 해야 이 자산 시장에서 한꺼번에 많은 화폐가 들어오면은 모든 자산의 가치가 다 올라가고 또 한꺼번에 다 나가면은 모든 자산이 아무리 수익이 좋은 것도 다 가치가 떨어지는 게 한꺼번에 시세 차익이 생기려면은 화폐 유입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상품 시장은 화폐 유입의 변동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점은 일반 상품 시장은 교환 관계. 누가 사면은 반드시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관계예요. 내가 팔면 다시 사고 공짜로 없다. 공짜로. 그런데 자산 시장은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다 이거예요. 이 자산 시장은 금융 자산 같은 거는 주식이나 채권은 빌려주고 돈을 빌려받는 거라는 그런 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토지나 이 광산이 어떻게 이게 돈을 빌려주는 거냐. 이게 내가 토지를 판다는 얘기는 뭐냐 하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파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이게 금융의 수단이에요. 그걸 왜 토지를 파느냐. 그거는 그 담보물로 파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사는 사람은 내가 지금 돈이 당장 필요 없으니까 토지로서 저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담보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거기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은 다시 필요하면 토지를 팔면 됩니다. 팔면 그게 제3자한테 팔더라도 그것이 제3자가 결국은 이 사람한테 돈을 상환해 주는 셈이 되고 이 사람은 다시 또 이제 이 담보물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셈이에요. 결국은 사회적으로 금융의 융통수단이 이 토지다 이거죠. 사실은 토지의 사용 가치가 이것보다도 토지의 사용 가치 이게 뭐 이런 거는 정말 지가 보유해가지고 수익이나 시세 차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 하는 사람은 이게 가치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지 하면은 이건 돈이에요. 돈으로 따져야 돼. 이게 아무리 나쁜 오염된 토지라도 이게 가치가 높아야 돼. 이게 가치가 결국은 그 가치가 뭐냐면 결국 그게 뭐냐가 소재적 부에서 사회적 부로 바뀌었다 이게. 소재적 부라는 거는 옛날에 저축을 한다면은 뭐 쌀을 저축하다 뭐 이런 게 저축하는 건데 이제는 사회적 부. 이건 뭐냐? 채권 채무로 내가 돈을 모은다. 100억을 모은다. 이거 100억은 미래에 사회에 대해서 100억이라는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100억이라는 돈이 이거는 사회에 대한 채권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못 가진 사람은 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채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새로 태어나는 사람 혹은 젊은이들은 이 사회 속에 끼들려면은 채무를 갚아야 돼.
집을 사든가 빌리든가 하든 빌려가지고 무슨 전세라도 놓든가 이게 이게 채권 채무 관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부동산 가격, 금융자산, 자산 가격이 너무나 이거는 소위 말해 태어날 때부터 이놈은 부채를 엄청나게 타고난 게 오늘날 젊은 세대는. 그 늙은 사람은 엄청나게 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거 젊은이들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 채권 채무, 사회 양극화가 뭐냐? 이건 자산의 양극화예요. 한 사람은 플러스의 부고 한쪽은 마이너스 부예요. 이게 사회적 부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하나는 채무고 하나는 채권이에요. 이 소재적 부를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거는 별로 사회적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 부는 한 놈이 채권을 요구하면 나는 어거지라도 일을 해줘야 되는 채무자라. 그러면 이건 이 사회적 부는 적대 관계가 됩니다, 이거는. 사회적 부가 격차가 심한 거는 적대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융자산 가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느냐? 결국 일반 소비재 생산자 소비재를 생산해서 여기서 돈을 절약해가지고 소비를 적게 한 놈이 화폐를 저축해가 이쪽으로 모여야 이 자산 가치가 오르는데 오늘날은 자산 가치가 일반 상품 시장에서 돈을 절약해가지고 자산 시장에 모여가지고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고 금융에서 돈을 마구 빌려줘요. 신용을 막 빌려줘요. 토지 사는데 빌려주고 주식 사는데 빌려주고 주식 사라고 돈 빌려주고 토지 사라고 자꾸 빌려줘요. 빌려서 사고 이러니까 이 자산 가치가 끝없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막판에 가서 상투를 잡은 놈은 빚을 못 갚게 되면은 이제 한 놈만 그냥 망하면 그만이고 나머지는 계속 돈 번 거예요, 그동안. 그 끝판에 가서 상투 잡은 놈, 그 놈만 희생당하면은 나머지는 다 해피해지는 이 게임이 이 자산시장의 신용 확대를 통한, 신용 팽창을 통한 자산시장의 확대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이 가치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채무고, 이거 그냥 노동시간이다, 이거죠. 그럼 2008년에 금융위기를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1970년대부터 장기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라는 거는 이제 정체된 상태에서 인플레가 성장은 안 되면서 계속 인플레만 생기는 게 7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거는 베트남전이 오랫동안 계속됐고, 또 오일 쇼크 때문에 또 인플레가 더 심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 수익은 부진했습니다. 왜? 실물 부분에서 별로 소득이 안 나니까 금융에서도 소득이 안 났대. 그럼 금융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어떤 것을 자꾸 발명했느냐니까 이 소위 말하는 파생금융을 발견했어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것도 미래의 것도 갖고 사고 팔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거 갖고 사고 파면은 이게 수익이 나야 가치가 오르는데 이 파생금융이니까 이제는 돈이 나올 때가 일반 상품시장 이쪽으로 들어온 돈은 없고 여기서 이제 저들끼리 도박을 해가지고 남은 돈을 빼들어 먹는 방법. 이게 파생금융 사업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제로섬 게임이다. 이게 따는 놈 있고 잃는 놈 있고 소위 말하는 화투판이죠. 화투판을 해서 돈 버는 이 방법이 파생금융 상품이고 이게 발달해가 지금은 전체 금융 거래의 92%가 다 이 파생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니까 이게 신자유주의, 금융 개방을 하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랬고 전 세계에 대해서 이제 금융을 개방. 우리 도대체 미국에서만 이게 하려니까 판이 작잖아요. 이 판을 넓혀야 되는 거야. 판을 넓혀야 돈을 많이 따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금융을 개방해라. 좀 많이 들어라. 이게 도박판에 많이 들어라. 그러면서 특히 이 금융 규제를 정부가 규제를 못하게 한 거예요. 금융 규제를. 특히 금융 선물에 대해서 규제를 풀었던 거죠. 그동안 상품에 대해서 원래는 선물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이게 상품 그러니까 철광생 금, 특히 금 투기 같은 거 못하게끔 아주 미국에서도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금융 선물은 이제 선물도 금융을 그것도 이제 상공부에서 이걸 규제를 해야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는 금융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이게
제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거 규제를 폐기했어요. 금융 선물에 대해서는 상공부에서 이거를 규제하는 사항,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데서 그 재무부에서 하는 관할 사항이 돼버리고 금융 규제가 폐기됐어요. 그래 돼서 이제 나온 게 이게 상업 투자은행에 이게 이 파생 상품을 한다든가 주식을 거래하는 건 투자은행이고 이 상업은행은 예금 대출만 하는 게 이제 상업은행인데 이거를 둘로 합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투자은행이 이게 막 투기를 하려면은 미천이 많아야 되잖아요. 항상 돈이 미천이 돼야 되는데 미천이 되려면은 이 상업은행이 예금 창조 기능, 신용 창조에 막 빌려줄 수 있다 이게요. 그 상업은행하고 합치다. 이게 이제 99년에 이제 합천이. 오늘 우리나라도 이게 합쳤죠. 이게 보통 이게 슈퍼뱅크를 해가지고 뭐 주식이라든가 신탁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예금은행 합쳤는데 그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조차도 파생 상품에다 보험이에요. 그거 뭐냐 하니까 내가 채권을 샀는데 이 채권을 부도나면 또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보험 들어요. 그 보험 들어가지고 그게 CDS라고. 그 보험들. 그다 뿐만 아니라 위험 분산 기법이에요. 위험 분산 기법은 내가 여기서 도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를 건가 내릴 건가 갖고 지금 이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오른다에다 돈을 투기를 했다면은, 다른 쪽에 가서는 내린다에다가 또 투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면 여기서 따먹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양쪽에 분산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한꺼번에 다 망하던가. 왜냐하면은 결국 어느 놈도 많이 따는 놈 없고 어느 놈도 많이 지는 놈이 없고 결국은 도박판에서 1에서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가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판 벌린 수수료 받아먹는 놈이나 벌지. 다른 거 다 실제로는 다 이제 시스템이 전부 다 망하게 생겼다 이게. 시스템 자체가 망하게 생겼다. 근데 막사는 그랬어요. 산업자본주의로 들어와서 금융산업은 앞으로 쇠퇴한다고 봤어요. 그 당시에. 산업자본이 덕세를 한다. 금융산업은 쇠퇴한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20세기 들어와서 뭐 레닌의 제국주의에 가면 금융산업이 앞으로 쇠퇴할 걸로 봤는데 이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금융산업이 오히려 막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냐? 문제는 달러에 대해서 금태환을 정지시켜버릴까지고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니까 이게 금융이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시스템을 유지시키려고 하니까 이 금융 시스템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가 나오냐? 이 사회 양극화가 불가피하게 이게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회 양극화가 불가피해진다. 그런데 이제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오니까 이 사람들 더 이상 우리끼리 이게 도박해서는 안 된다. 부가가치를 밖에서 자꾸 부가가치가 들어와야지 말이지. 여기 있는 돈 우리끼리 뜯어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이 사람들이 지금 톨게이트 산업에 진출하는 거예요. 금융이 이제는 톨게이트 산업에. 톨게이트가 뭐냐? 톨게이트 산업이라는 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예요. 고속도로 지놓고 나서면 가만히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은 이제 톨 받으면. 예전에는 그 산적들도 이제 거기에 지나다니면서 한양 가는 길이 있으면 딱 이따가 지나가면서 받아먹듯이 톨게이트. 도시 터널. 도시에도 이제 우면산 터널 지나가면서 갈 때마다 뭐 3,000원씩 받아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은 엄청난 이 온천, 공항료, 이게 공항 이용료라고 가는 그 수십만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용료를 받아먹고 건물 임대료, 또 신용카드 사업, 이것도 실제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돈이 들어오는 사업. 특허, 기술 특허. 이 기술 특허도 이게 한번 특허 등록해 놓으면 그게 돈이 생기죠. 인터넷 그 플랫폼, 구글이라든가 이런 그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이게 자본시장에서는 이 플랫폼 사업이 전체 주식 거래의 90%를 차지할 것이다. 자산의 90%를 차지할 것까지 그건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동통 소프트웨어 금융 온라인 수수료, 금융 온라인을 할 때마다 수수료 내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1,000원, 2,000원 그 수수료 친구한테 뭐 3,000원 빚 갚을 거 있다고 하다 보면 또 수수료 내고 이런 게. 이동통신. 이 주파수가 이게 사실은 주파수가 임자가 없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허가된 몇 개의 주파수 갖고 누구한테 니 사용해라 하면 허가권만 하나 가지고 나서는 이 주파수만 하나 갖고도 이게 돈이 된다. 인터넷 접속료. 그 다음에 제약회사, 의료회사, 보험회사 이 세 개, 3부자가 자기들이 짜고 노는, 그죠. 우선 보험회사가 있으니까 제약회사 우선 약값을 올려요. 그러면 치료비가 올라가요. 치료비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의료보험을 들어요. 의료보험을 들으니까 또 제약회사가 또 약값 올리고 병원 치료비 오르고 보험회사 오르고. 여기 이제 삼박자수로 돌아가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이것도 하나의 톨게이트 산업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나 전력, 상수도. 파이어는 F라는 거는 금융, 파이낸스고, I는 인슈런스, 리는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해서 이게 부동산, 하여튼 이런 것들이 톨 산업이다. 이 톨 산업이 왜 문제가 되냐 하니까 일반 소비재나 생산재 사업은 이 톨 산업에 대해서 막대한 수수료와 임대료와 이자 같은 걸 다 지불하는데 톨게이트 산업에서는 이 일반 소비재나 생산자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만큼 여기다 소비하느냐면 소비할 게 없어요. 자기들은 이미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미 소비 수준이 포만감에 들어가 더 이상 자동차 한 두세 대만 있으면 되지 10대 20대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돈 어디 쓰느냐? 쓸 데가 없어요. 주로 어디 쓰냐 하면은 고급 소비재나 쓰고 나머지는 다 또 다른 자산 시장에다 저축하는 거예요. 이 고급 소비재는 건강식품, 건강주택, 건강의료, 고급 교육, 고급 의료, 고급 오락, 고급 섹스 이런 데나 투자, 나머지 돈은 다 이 자산 시장에 또다시 톨게이트 산업에 자꾸 투자해가지고 이제 톨게이트가 막 모든 걸 다 집어삼키려고. 예전에는 그냥 한꺼번에 자동차도 이제는 한꺼번에 팔았잖아요. 이제는 일시불로 안 팔고 이제 렌트로 이제 자동차를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구글에서는 지금 자동차를 그냥 안 팔고 그냥 임대하듯이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이제는. 하여튼 그렇게 톨게이트 산업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일반 소비재 생산재 산업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람으로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득으로서는 톨게이트 산업이 더 소득을 더 잘 벌고 사람은 일반 소비재 쪽에 많다. 그런데 돈은 전부 다 이 톨게이트 산업 쪽으로 다 휩쓸려 가니까 이거는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소비가 성장을 주도한다. 이게 일반 생산재나 소비재 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국민 기본소득을 하자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주면은 좀 이게 일반 생산 소비재를 돈이 좀 이쪽 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원대로 그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의해 볼 게 있습니다. 지대 문제하고 과거의 지대 문제가 과거의 자본주의 위기 때마다 이 지대 문제가 항상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초기에 아담 스미스라든가 리카도도 지대가 한 게 리카도예요. 하여튼 지대가 그 당시에 구귀족하고 이 신흥 자본가 세력하고 싸움이 초점이 지대 문제였고 또 케인즈가 등장했을 때도 이 케인즈가 적자 재정을 얘기하고 한 거는 이 금융자산가들 이 사람과의 대립이었어요. 이것도 지대나 이자나 이게 그 당시에 토지 귀족하고 싸운 것 때문에 산업자본과 싸운 거라면은 케인즈는 이 금융자산가, 이자 수득자 이런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뭐냐? 토지 귀족, 금융자산가 플러스 톨게이트 산업 이 세 가지하고 싸워야 된다 이게 지금은. 이 산업이 문제가 있다 이게. 그 특허 사용료라는 거는
기술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수인데 이걸 갖고 우리가 할 거 있냐 하는데, 실제로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은 춥고 가난하게 고생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나면은 정작 그 특허 내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일시금으로 주고 사갑니다. 그걸 사가고 그걸 특허를 내가지고 특허를 받으면, 실제로 기술 개발자가 지가 특허 내놓고 먹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니면 월급제가 되고 월급 받으면서 그냥 먹고 사는 사람, 기술 개발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재벌이나 독점 기업하고 이 톨게이트 산업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냐? 재벌이나 독점 기업은 소득이 올라가면은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데, 이 톨게이트 산업은 고용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을 안 늘린다고. 그 돈이 그쪽으로만 쏠리고 도대체 이 일반 상품 생산에 여기에는 돈이 안 온다. 그래서 소비주도형 성장이론, 이게 소비주도형 성장이라 처음 나온 게 미국이에요. 미국부터가 병든 사회. 소비를 주도해서 성장이 된다는 건 뭐 기본 상식에는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탱자탱자 먹고 마시면서 성장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톨게이트 산업과 일반 생산,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양극화되어 있으니까 소비를라도 해야 이게 돌아가겠다, 이런 거죠. 그 국민 기본소득 이론도 역시 그래서 나온 건데, 이거 결국에 톨게이트 산업 그냥 내버려 두고 기본소득 갖고 그냥 사람들은 그냥 최소한의 생활만 하도록 유지하자.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냥. 거기서 일반 사람은 사육하듯이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사회를 그냥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만약에 인공지능 이용 자동화가 실현되어도 고용 없는 성장이 오지 않을까? 그게 모든 게 인공지능에서 모든 게 자동화되면은 그 결국 혼자서 누가 톨게이트 산업이 혼자 다 생산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고용 없는 양극화는 이 기술 개발 때문이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자동화가 다 된다면 혼자서 그 자동화 생산해가지고 혼자 그거 뭐 하게? 생산재고 소비자 하여튼 자꾸 저절로 만들어낸다면, 그거 만들어 임자 혼자, 그 가진 놈 혼자서 그 물건을 자꾸 만들어내. 그 물건 뭐 어디 쓰겠어요?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으면 누가 사가? 그거 웃기는 얘기라.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이 못하는 못하는 게 결국은 이제는 감정노동이에요. 감정노동. 인간의 감정이 섞인 그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런 기술 개발, 그리고 이런 그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이런 사회가 되면은 더 이상 이 자본주의가 존립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무슨 생각해봐요. 혼자서 다 물건 만들어내고 딴 놈은 물건 안 만들어내고, 그 만드는 물건 어떻게 생각해? 그냥 보급에 나눠주는 수밖에 없지. 그 뭐 하겠어? 그런 수밖에 없다.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파생상품만 규제하면 금융위기가 안 생겨나겠느냐. 파생상품,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규제하면, 이거는 얘기하는 사람이,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파생상품을 규제하자. 원래 파생상품이 왜 생겨났냐니까, 일반 상품 생산에서 이게 수익이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실물 부분에서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 이익을 남기 위해서 이 도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저끼리 뜯어먹기 위해서 도박한 건데, 그거 못하게 한다고, 그럼 어쩌게? 수익이 안 나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또 일반 상품 생산 전부 고급 생산으로 바뀌면은 그 고급 생산하고 톨게이트 산업과 이게 교류가 되지 않냐. 그래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고급이라도 소비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많더라도 그게 아무리 고급 소비재를 하도록 그 10개, 20개씩 가질 필요가 없어요. 소비 능력의 한계, 그거는 돈이 없어서 소비 능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쓸 시간도 없고 쓸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이 고급 소비 생산, 결국 그보다 더 나아, 더 고급이 나와요. 더 고급이 나와요. 요즘 말하는 창조 경제라는 거는 일반 생산재를 고급 생산재를 바꾸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다 바꾸고 나면 마찬가지. 그러면 톨게이트 산업의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은 뭐냐? 그럼 지대의 문제로 들어가서 다시 옛날에 지대 문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옛날에 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자본주의 초기에는 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았고 토지기족으로부터 정치 권력을 박탈했어요. 그리고 케인즈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니까 금융기족들을
못하는 이게 통화 발행을 적자 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막 찍어냈다. 그런데 나중에는 통화 발행권을 정부가 한 게 아니라 금융이 다시 도로 가져갔지만은 그게 실패로 돌아갔죠. 그럼 오늘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톨게이트 산업을 사회화해야 돼. 사회적으로 규제하고 사회화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톨 산업을. 그냥 일시금으로 이 기술 개발했으면은 정부가 일시금으로 주고 나머지 그 기술을 모든 사람이 골고루 공짜로 다 나눠줘야 돼. 정부가. 뿐만 아니라 이 톨, 국립공원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게 국가가 해야지 왜 이거 개인한테 줘가지고 이 톨비를 받아 먹게 하느냐. 이거 사회가 잘못 가고 있다. 아까 톨 산업에 대해서 다시 이 톨 산업에 고속도로도 공항료 건물님들에게 기술들 인터넷 플랫폼 이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말이죠. 자기들이 구글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 그 규제를 해야 돼. 이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게 이제 이게 사회 양극화나 이런 게 세계적으로 지금 커졌기 때문에 구글 문제도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 같은 거 이런 것도 보험은 국가가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큰 사고나 큰 화재가 난다든가 큰 수해가 나면 결국은 정부가 의연금 걷어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보험회사가 안 해요. 원래 수해가 나고 하면 보험회사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보험회사가 안 한대. 개인적으로 보는 수해나 개인적으로 보는 화재는 보험회사가 해주지만 이런 거 자기들이 내몰라라 해요. 결국은 정부가 다 해줘야 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정부가 다 인슈런스를 다 정부가 해야 돼. 신용카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를 왜 개인한테 민간한테 맡기냐 이게. 신용카드도 국세청에 다 그냥 국세청 관리를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만 해도 오늘날 우리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안 내야 돼. 이 신용카드 한번 거래 한번 할 때마다 이게 몇 프로씩 뛰는데 부가가치세는 총 전체 부가가치의 10%밖에 안 내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 수수료가 실제로 더 많다. 이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화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톨게이트 산업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같이 아마 계속 연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 교수님께서 연구해 오신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질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두 분 정도 강연 내용 혹은 교수님께서 교수로서 밟아오신 길에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은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려야 될지 서운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어깨로 우리 이루시고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는 양극화 특히 이제 ICT 산업 발전에 따른 양극화 이것은 굉장히 예견이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지금 톨게이트 산업의 그 사회화까지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수긍이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럴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톨게이트 산업을 사회화한다는 뜻은 일종의 어떤 국유와 비슷한 공유화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게 사실은 국유화한다고 해서 관리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회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막 받다가 젊은 애들이 어릴 때는 문자 서비스 공짜니까 어린애들한테 문자 서비스 공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성년이 되니까 돈을 내니까 뭐 그동안 이게 문자 하는데 버릇이 되니까 돈을 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너무 비싸도 애들이 대화하니까 그러면 칵 깎아주더라고. 이 사회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톨게이트가. 그 사회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될지 그건 뭐 정치적인 뭐 힘의 관계에 달려 있겠지만은 잘못하면은
혁명 같은 게 일어나면은 쭉 박탈을 이게 박탈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고 혁명이 안 일어난다면은 사람들이 막 요구해가지고 깎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톨게이트 산업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이제 예를 들면 법인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사회 시스템을 지금 현재 기존 사회 시스템을 조금 바꾸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생각을 안 해보시고. 예, 그런 탈세 문제, 요즘은 이게 소위 말하는 회계사들의 그 전문 영역이 어떻게 탈세를 잘 하느냐, 이게 이제 전문 영역이죠.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이제 하니까, 그것도 이제 빼는 먹는 방법이 어느 사회는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를 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세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국민 기본소득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말이 그렇지 제대로 불공평하지 않겠냐, 이게. 어떤 놈은 탈세하고 어떤 놈은 그 정책하게 돈 내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다른 분들.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톨게이트 산업이라는 개념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파생상품과 관련되고 또 이 지금 대표적인 거의 늘 법으로 제출되는데 이제 정부가 동의 안 해서 통과가 안 된 것이 이제 카드 단말기를 어떻게 개인 사유가 아닌 이 카드 단말기 자체를 공용화할 건가 이런 법이 늘 나오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 톨게이트 산업이라는 그 개념은 지금 교수님이 오늘 처음 쓰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언론에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학술적으로 이게 차용해가지고 개발시킬 필요가 있고, 실제 이게 산업 분류상에 톨게이트 산업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산업 분류할 때. 그래서 이제 여기 톨게이트 있냐 아니냐 다 따져가면서 이게 다 통계 자료를 내려면 힘들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이제 친구가 하자 이거 하는데, 예.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하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때 이제 과학 학생 운동하면서 이 소위 뭐 마르크스에 대해서 조금 막 이렇게 한 노동에 의한 그 가치는 노동으로부터 생산된다, 노동력의 투입으로 생산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배웠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자산 시장에는 노동력 투입 없이도 가치가 생산된다. 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노동의 투입이 아니고 이 노동의 일반 상품 시장, 여기서 생기는 이게 잉여금이 자산으로 들어와야 이게 자산 가치가 제대로 늘어나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막 이제 신용 팽창 갖고 막 늘어나는 거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그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교환경제, 생산경제 말고 금융경제라는 그 개념은 막수주의에서는 없었던 겁니까?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몰랐습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이 자본을 일권에도 보면 잠깐 나와요. 이게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 잠깐 한 줄 나오는데, 금융경제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돈을 채권자, 채무자, 이거 플러스 한 사람은 플러스 재산이고, 이건 마이너스 재산이에요. 재산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이거 얼마나 적대 관계를, 이게 집에 이거는 그냥 지배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예속이죠. 예속 관계죠. 강의실 열기로 봐서는 오늘 자정까지도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다음 순서가 또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아쉽지만 여기서 강연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직한 강의, 열정적인 강의 남겨주신 이채원 교수님께 힘찬 박수 감사합니다.